최근 부동산 경기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몇 달 사이에 주택시장 분위기가 확 죽어가지고요. 뭐 오랫동안 시장을 봐오셨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국면이 펼쳐지면은 앞으로 한 1, 2년 어떻게 되는지 혹은 네. 뭐 장기적으로 뭐 3, 4년 뒤에는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네. 좀 예측을 좀 시원하게 부탁드립니다. IMF 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네. IMF 때 홍 기자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몇 프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일시적으로 금리가 20% 갔으니까 10몇 프로 정도 거의 뭐 맞습니까? 15.5%. 15.5%.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제가 그때 경매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경매 물건이 막 쏟아지고 있을 때였어요. 야, 금리가 높으니까요. 사람들이 주택을 안 삽니다. 안 사고 기존에 대출 끼고 집 샀던 사람들의 매물은 막 경매로 나오고 이러한 현상들. 외환위기가 해소가 되고 경제가 살아나니까 집값은 뭐 쭉 올라갔죠. 그 이후에 바로 V자 반등했나요? 예, V자 반등했죠. 자, 이게 IMF 때는 굉장히 큰 경제적 충격이었죠.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잖아요. 예. 근데도 금리가 떨어지자마자 주택 가격은 이제 올라갔었죠. 물론 완화 정책도 많이 했죠. 주택담보비율이 LTV가 이제 80%까지 네. 줬었고요. 그때 2년이 안 걸렸던 것 같아요. 98년도가 IMF니까 2000년부터 99년 말부터 집값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올라갔습니다. 자, 그때를 보고 느낀 게 금융 오기 전에 그때 느낀 게 시장 가격은 금리와 공급이 통제를 하는데 그때는 금리가 시장을 통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지금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대구 지역은 금리하고 상관없이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네. 여기는 공급이 통제하는 데거든요. 2008년으로 왔더니요. 이때도 또 금융 위기 때문에 금리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때 2008년 8월에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25%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9년 2월 달에 6개월 만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25%포인트가 인하됐어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2%로 떨어집니다. 집값은 반등하기 시작했죠. 그때도 금리가 시장을 통제하고 있었는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 전에 참여정부에서 마구 위례해서 공급 정책 공급을 많이.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때 2009년, 10년, 11년 이때죠. 이때는 굉장히 좋게 갔죠. 공급이 막 되니까. 그래서 공급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08년 이때 금융 위기 때는 반포의 레미안 퍼스트지, 반포 자이, 또 잠실에 뭐 아파트들 미분양들이 많이 났었잖아요. 네. 지금 현재가 또 금리로 시장을 통제하고 지난달 정부에서 270만 원 공급 대책 발표했잖아요. 부족하니까 공급한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주 상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금리가 시장을 통제하고 있을 때 규제를 풀어서 공급의 금리가 떨어졌을 때 이 공급으로 주택 공급 양으로 가격을 또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금리가 인하되면은 실수요자들은 예전 경험에 보면은 20년간의 경험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위기가 끝나면은 해소되면은 실수요자들은 한 사람씩 시장에 들어가지 않고 한꺼번에 들어가더라고요. 수요자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들어가면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탄력적으로 가격이 움직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에 영향을 굉장히 빨리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을 대세 하락 이런 시장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조정되는 금리가 시장을 통제하고 있는 시장 이런 시장으로 보고 그래서 대출하고 상관없는 지역 왜 15억 이상은 우리가 대출을 안 해줬잖아요. 그죠. 집 살 때 이런 지역은 대출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경매 매물도 별로 안 나와요. 이런 지역에 경매 나오는 거는 주택담보대출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업자금으로 빌려간 사업이 안 돼서 그 집이 경매로 나오는 거지 이게 대출 부담 때문에 왜 대출로는 집담보대출로는 그렇죠. 대출을 안 받았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그런 시장 일부 조정되는데 조정되는 데가 미래가치 안 좋은 데만 더 떨어지는 이런 시장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어떻게 금리 인하 사이클을 기다렸다가 그때 사는 게 베스트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신호가 좀 나오면 탁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일단 뭐 그게 최적의 조건은 금리가 언제 떨어질지는 지구상에서 한 사람만 알아요. 한 사람만. 누군 것 같습니까? 퀴즈입니다. 홍 기자님. 아니 뭐 파월인가요? 아니면 뭐 땡입니다. 땡. 누군가요? 푸틴만 압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면은 네. 원자재 수급이 원활해지고 원자재 가격이 안정이 되면은 미국의 CPI가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연준에서도 금리를 인하할 거고 미국 연준 금리가 인하되면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또 떨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 신호를 우리는 모른다는, 이 금리가 떨어지면은 실수요자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시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올라갈 때보다 떨어질 때, 이때 미래가치 있는 거를, 이게 지금 갈아타거나 미래가치 있는 거를 찍어서 사면은 좋다라는 거죠. 이 금리 인하되는 걸 보고 들어가면 이제 좀 약간 늦을 수 있다 이런 얘기시네요. 뭐 늦을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라, 뭐 이런 뭐 속담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는 조금 뭐 맞지 않을까. 근데 금리라는 게 워낙 변동성이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예, 올라갔다가도 내려가고 내려갔다가도 올라가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다가 내 집 마련 시점을 실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지난 한 뭐 2-3년간 고생을 좀 했잖아요. 세계 뭐 각 나라가 다 고생을 했지만 그때 경제가 우리나라 첫 해년도에 마이너스였잖아요. 경제성장 자체가. 예, 펀더멘탈이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집값은 올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금리라든가 뭐 환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 통화량이라든가 우리나라 또 경제 사정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집값 전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금리와 공급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시장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서울 수도권은 좋은데 미래가치 있는 데를 골라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다만 작은 계획이 서 있는 분들. 네. 네. 과거 이제 우리 반포자이 이쪽이 미분양 났던 거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이제 강남 쪽에서 보면은 방배동 쪽이 이제 분양할 물량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방배동 이제 방배 5구역, 네. 6구역 이제 분양 내년 기다리고 그렇죠. 있죠. 네. 그러면 과거 반포에서 미분양이 난 것처럼 방배동에서 또 미분양이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있다고 보시죠? 없다고 보시는군요. 네. 왜냐하면 이제 학습 효과가 있거든요. 지금 한남 2구역 롯데나 대우랑 대우랑 뭐 아주 수주전이 막 뜨겁잖아요. 그죠. 평당 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800만 원 가까이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집값만 떨어져야 될까요? 공사비가 이렇게 오르는데 공사비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는데 집값은 반토막 나야 된다? 이거는 뭔가가 조금 안 맞는 거죠. 네.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분양은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반포가 재건축이 마침 이제 그때 활성화되는 시기여가지고 이 부의 흐름이 반포로 한번 쫙 몰려서 지금 반포가 굉장히 부촌이 됐잖아요. 네네네. 마침 이제 방배동이 막 그 분양이 활발해진 시기가 닥쳤는데 네네. 이 사이클 넘어가면서 방배동이 어떤 새로운 서울의 부촌을 리드하는 그런 게 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그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집값에 영향을 주는 주변 인프라가 되게 중요한데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반포는 이제 일단은 교육 환경이 좋죠. 아, 그죠. 예, 방배동도 좋지 않습니까? 방배동보다 이제 반포가 훨씬 좋고요. 거기에 이제 뭐 세화고등학교도 있고요, 개성초등학교도 있고, 국제학교도 있고요. 그죠. 예, 뭐 이런 어떤 학교 인프라가 상당히 좋고 또 주변에 서울 성모병원 그죠. 자리하고 네네네. 있고요, 병원. 신세계백화점이 네. 있고요, 뭐 킴스클럽 있고요, 뭐 이런 이제 편의시설, 호텔이 있고요, 고속터미널이 있고요. 터미널 지하 상가에 뭐 정말 그렇죠. 재래상권과 같은 정말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지하 상권, 특수 상권이 형성돼 있잖아요. 지역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죠. 네. 게다가 한강 둔치라는 그죠. 그런 어떤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교통 환경이 지하철이 엄청 지나갑니다. 맞아요. 많이 지나다니죠. 네. 9호선도 가지, 네. 7호선도 가지, 3호선도 뭐 셀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좋은 지역 인프라가 방배동에 들어서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방배동 말고 이번 장이 이제 다시 상승으로 돌아설 쯤에 약간 서울의 새로운 부촌을 리드할 만한 곳 혹시 좀 생각하시는 곳이 있으신지? 부촌을 리드할 수 있는 곳은 역시 이제 용산 한남이 아닐까요? 한남 2구역, 네. 뭐 아까 2구역 말씀 2구역, 뭐 3구역, 4구역, 5구역 이 지역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다행히도 이 지역은 아직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남 더힐이나 나인원이나 이런 거 가격대를 보면은 뭐 한남 3구역은 5,800세대 이상의 규모고, 그렇죠. 거기에 또 이 한남동에 가장 취약했던 게 뭐냐면은 대중교통이 지하철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신분당선이 신사에서 용산까지 지금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강역하고 동빙구역 이런 게 되면은 이 지역은 나인원이라든가 뭐 한남 더 나인원이 바로 한남 3구역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렇게 잘 들어서게 되면은 이 지역의 주거 환경이 완전히 정비됨으로써 부촌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한강을 남향으로 끼고서 이제 조망이 되는 지역들이죠.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여기 그 나인원이나 한남 덜 같은 경우는 약간 특수한 주택이잖아요. 아파트는 아니고. 네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청담동에도 뭐 PH119니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네네. 논해로 하고 한남 재개발 통해서 지어진 아파트가 이 강남의 아파트와 비교해서 거의 같은 시세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보세요? 강남은 뭐 철근으로 짓고 강북은 철사로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네. 뭐 반포의 구간포도 현대가 짓는 거고 한남 3구역도 현대가 짓잖아요. 근데 구간포는 철근 HBM으로 짓는데 뭐 한남 3구역은 철사로 짓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원자재 똑같은 걸로 뭐 이렇게 해서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뭐 차이가 없이 끌어올라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한남동은 워낙 예전부터 뭐 하얏트 밑쪽 보시면은 이쪽은 워낙 부촌이잖아요. 그쵸. 워낙 부촌이고 또 유엔 빌리지 이쪽 지역도 뭐 워낙 고급 빌라들이 많고 워낙 이제 그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지역들이고요. 게다가 이제 나인원도 잘 들어갔고 또 한남 더힐도 굉장히 잘 들어갔잖아요. 네. 아마 지금 짓는 2구역부터 5구역까지 커뮤니티 시설은 더 잘 들어갈 것 같아요. 요즘의 핵심은 커뮤니티 시설이잖아요. 네. 바람 불어오면은 뭐 한강바람이 불면은 유리창이 흔들리는 데가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시설을 어떻게 잘 짓느냐,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 자, 근데 규모가 클수록 그 규모는 더 좋고 잘 운영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호도는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뭐 바로 서울의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이랬는 데가 한복판이니까요. 네. 용산의 한남동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고 대표님과 촬영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자주 모셔가지고 우리 풍부한 인사이트, 살아있는 부동산 얘기 생생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